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출범한 첫 정기국회인데 당대표고 또 대권 주자잖아요. 리더십을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될 건데 첫 일상에서 강조한 것처럼 원칙 있는 협치 가능할까요? 네, 협치는 그야말로 여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늘 해오는 말인데요. 한 번도 이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못 믿겠는 거 1위가 협치, 2위가 상생, 3위가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이거는 특히나 싫어하는 사람한테 더 하더라고요. 예, 매길 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런데 과연 이 협치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너무 나쁘게 얘기하네요. 자, 한번 봅시다. 거짓말인지 또 아닌지 9월 정기국회 보면 알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낙연 대표 대권 출마하려면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정말로 없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임기가 내년 4월까지니까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당을 잘 이끌어서 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면 또 이 대권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대권. 참 그렇기 때문에 9월의 정기국회 너무너무 중요한데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막점 막후 이 두 분한테 힌트를 좀 얻어 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은 뭐 인사 없습니까? 국민의힘, 네, 민주의 힘. 네. 자, 황교안 국민의힘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대변인으로 새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힘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네, 힘이 힘 있게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막점 막후의 패밀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힘! 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주 만이잖아요. 2주 만이에요. 저는 한 달 된 것 같아요. 네, 이은영 소장께 네.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이 자신들의 원래 그 지지 세력들과는 약간 좀 거리감을 두고 이 중도층을 득하려고 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언론에서 나오는 이름을 보면은 이전에 그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지워지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컨벤션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당대표가 바뀌거나 당명이 바뀌거나 이럴 때 이제 관심도와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그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효과를 보는 게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당명 변경에서 그런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컨벤션 이펙트는 새 인물을 매개로 해서 그게 나타나는데 사실 새 인물이 없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당명 변천사를 보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수는 뭐 항복, 새, 자유 이런 말을 쓰는데 진보는 통합, 뭐 민주, 그다음에 개혁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국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정주영 정 회장은 통일국민당, 네. 그다음에 이인재 국민신당, 국민중심당, 그다음에 정몽준 전 의원 국민통합 20일, 안철수 지금 대표가 국민이다. 이게 국민이라는 단어를 오래 가지 못한 당들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제 보수가 좀 우위를 점했을 때 네. 기존 보수에 좀 지루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새 인물, 그다음에 이제 비정치인, 자수성가한 사람들 선호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런 쪽 사람들이 당을 만들 때 주로 국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제 미래통합당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게 좀 새로운 느낌을 주긴 하지만 기존의 이 보수 원래 지지층까지 땡겨오지는 못하는 효과도 네.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아직 뭐 시간이 더 새로운 인물, 필요하니까요. 국민의힘이면 뭐 마동석 씨나 뭐 이런 힘 있는 사람 좀 쫀리라도. 왔었으면 하는. 근데 뭐 아직 제 얘기가 아니고 네, 이런 시간이 사람이.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지도부가 딱 출범할 때 맞춰서라든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서 좀 바뀌는 당명이었다면 좀 더 이제 좀 임팩트가 있었을 텐데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거에 대해서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까요. 앞으로 또 앞으로 내년에 있을 재보궐 선거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사용하면서 입에 익숙해지면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날 거라 딴 건 생각합니다. 몰라도 국민의 힘 한 주먹은 꼭 쥐어줘요. 네. 오른쪽 국민의 힘. 저희 이런 로고를 얘기니까. 주먹으로 한번 로고를 주먹으로 한번 해야 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인선인데요. 친문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당대표가 되면서 무게 중심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인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일단 일각에서 뭐 친문의 세력이 이낙연에게 몰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좀 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낙연 대표를 지탱하고 있는 지지율,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첫 총리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탱하는 그 지지자층이 거의 이낙연 대표로 옮겨왔던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범친문에 속하는 총리에게 친문이 몰린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데 굳이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때를 살펴보면 지난 6월 14일경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인호 부산 사하갑의 재선 의원이죠. 최인호 의원이 고작 6, 7개월짜리 당대표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전당대회 하면서 또 한 번 치러야 되기 때문에 소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인호 의원이 6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총선 1년 2개월을 앞두고 당대표에 출마했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10개월 체제였기 때문에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친문이 이낙연에게 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최인호 의원이 친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이번 인선을 보면은 만 24세 최연소 여성 대학생 최고위원 박성민 눈에 최고위원이 띄었어요. 이건 네. 파격 발탁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파격적인 시도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직책 당비를 50만 원 내야 되는데 대학생에게는 좀 과분하다고 해서 이거는 감면해주자, 면제해주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의미가 있는데 나머지 인선을 살펴보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 호남 출신의 민주당 대선 후보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주 큰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6월 14일 최인호 의원이 이런 SNS에 글을 남길 때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교감이 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나눠볼게요. 대변인단을. 최인호 PK 부산입니다. 네. 강원의 허영, 서울의 강선우, 전북의 신영대, 그리고 한정혜 위원장은 충북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 출신의 박강원 사무총장까지. 골고루네요. 전국에 한 명씩의 고루 인사를 자신의 그 대표 체제에 넣었습니다. 네. 이거 자체가 호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라는 이 리스크를 처음부터 관리한 안배적 인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창석 평론가가 짚어주신 것처럼 이 전국을 다 지금 보는 것 같은데 영남표를 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윤효 소장님, 네. 이 이낙연 대표의 속마음 이렇게 좀 보이나요, 이렇게? 지금 이제 소장님 보이시죠? 조금 이제 들여다봤는데 네. 이번에 당직 인선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안배를 굉장히 당직 인선에서 골고루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위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리고 정책에 어떤 이렇게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당직 인선에 배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게 영남표를 얻기 위한 거로 이제 많이 이제 당직 인선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지지율을 보면은 부산하고 TK 대구 경북이 있을 때 불경 쪽이 지지율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는 나오고 있고 예, 예. 오히려 문제가 이제 대구 경북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 그 지지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제일 좀 지지세가 약한 데가 대구 경북, 그다음에 이제 남성층, 그다음에 20, 30대가 좀 약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대선 주자로서 제일 중요한 지지 세력은 어디냐면 3, 40대거든요. 이게 네. 견인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지금 지지 3, 40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번 뭐 첨언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서 그 바로 다음 날 또 이제 그 20대 여성에 대한 비서관 인선까지 겹쳐서 이제 20대 여성들 게다가 또 그동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젠더 이슈들이나 뭐 이제 성 관련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 기존에도 이제 젠더 문제에 좀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좀 많이 빼고 가겠다라는 좀 의지가 보였고요. 저는 오히려 좀 한정혜 정책위의장 인선에 좀 많이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낙연 지난번에도 이제 엄중한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먼저 이슈를 선도하기보다는 좀 따라가는 이미지가 강했던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사실 지난주 임명 초기,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됐을 때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의료 파업이었는데 그 문제를 그전에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가장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한정혜 위원장을 정책위장으로 하면서 실제로 또 이제 의료 파업을 갖다 타결시키는 효과도 가져왔고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나라의 갈등이나 아니면 현안에 있어서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좀 의지가 보이는 부분 같아서 저는 오히려 한정의 정책의장 임명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 문제, 젠더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정의 정책위원장 임명도 눈에 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 파업 중단도 이끌어냈고 또 2차 재난지원금 논란도 일단 선별 지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성과를 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반발이 있어요. 정부가 또 이 강경한 집단한테 밀린 거 아니냐. 또 정체성하고 당의 정체성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정부와 민주당이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사실 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협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도 이 협상안을 이끌고 나와서 의협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바로 산하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협의회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이제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국에 이만한 출구 전략이 있는가를 따져보면은 또 나쁘진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출구 들고요. 전략으로, 예. 일단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정부가 2.5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공백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정치는 단기적으로 실패해도 장기적으로는 실패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번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 백기투항을 했다, 의협의 욕을 다 들어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이 공공의료에 대한 그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열어둔 상태고요. 지금 한번 협상에 나섰기 때문에 다음번에 협상에 나섰을 때는 의협의 지렛대가 굉장히 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공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암 수술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 밀렸다, 응급차가 몇 번을 돌아서 한 사람이 사망했다, 이런 기사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직업인 의사가 이렇게 현장을 피해서 되겠느냐? 라는 이런 비판의 여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실패가 장기적으로 실패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이낙연 대표의 행보, 민주당이 중도적 색채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개혁 입법의 또 추진이 늦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행보 뭐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윤영 소장님. 일단은 그 중도적 색채가 강해졌다라고 보기에는 시기도 좀 아주 짧고 짧죠, 시간이 아직까지는. 짧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낙연 당대표가 그 5대 국민의 명령을 자기가 이제 완수하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거기서 제일 강조한 게 역시 정책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슈 정책이라는 게 51대 49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슈 파이팅이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도적 색채가 좀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어려울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보다는 이게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2차 수도권 감염 확산 때문에 전대가 겨우 빛을 못 봤어요. 그렇죠. 거의 민주당 전대가 이렇게 컨벤션 이펙트 눈에 효과를 띄지 못 봤죠. 않았습니다. 예. 예. 못 봤는데 그 와중에 이낙연 당대표까지 이게 감염 여부가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네. 자가격리 들어갔잖아요. 몇 번 들어갔어요. 한두 들어가가지고 번도 아니고. 마스크를 썼는데 사실 이 마스크 쓰는 게 그 감정적이고 이게 시각적인 어떤 교류 그걸 차단하는 그런 또 영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이라도 이 지지층이라든지 국민들과 교류가 됐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적인 협치 이거에 대해서 지지층이 이제 좀 뭐가 원칙적인 협치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중도 색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전화 자주 해라, 네. 주말에도 전화해라 그랬다. 뭐 이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약간 거리두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차별화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에 여러 그 지지층이 분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일 그 대통령의 지지와 가까운 층을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밀감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 민주당 안에 그 대통령 지지층 안에 여러 이제 그 개파라고 하긴 뭐하는데 여러 분파가 그렇죠. 있는데 그 분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은 그 노무현 정부 때 실패를 학습 효과로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각성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직진 스타일,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직진 스타일에 되게 열광하는 그런 흐름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낙연 그 신임 당대표가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일단은 대통령과 내가 가깝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호감은 샀지만 네. 이 열광하는 이 스타일을 맞춰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속내는 뭘까요? 대통령과 친하다. 나 친합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거예요? 강력한 대선 후보군에 들어가 있지 아직 정식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정당을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낙연 대표 성격상 네.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또는 대선 예비 경선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현 정부인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분을 침을 뱉는 행위를 해서 각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낙연 대표의 그동안의 스타일상으로 미뤄봤을 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라고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재정 전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죠. 그렇죠.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정무비서관으로 가면 사실상 급을 낮춰서 간 겁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가요? 네, 급을 낮춰서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이 배재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사상구에서 의원을 하고 난 그 후임 지역구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총리 시절 1년 5개월을 함께 또 동고동락을 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의견을 정당으로 가져와서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기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기자 출신의 의원들,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배재정 의원도 부산일보에서 18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었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배재정 비서관이 결국은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많이 기다렸어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요새 바빠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많은 또 행보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해석을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 대권 후보 본인도 아마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후보로 거론되던 뭐 안철수, 홍정욱, 오세훈 다 시효가 지났다. 다 나가라.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한테 또 러브콜을 보내는 입장이고 장제원 의원도 연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김종인 위원장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김종인 위원장도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저도 주변의 분들을 만나보면 안철수 대표를 바라볼 때 이분이 진짜 보수인가, 우리랑 그러니까 중도 보수인가, 우리랑 같이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에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큰 틀에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선거 국면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시각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누구 한 명을 갖다가 콕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양면 전략? 그러니까 당분과 채찍을 같이 그러니까 물론 연대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국민의당이 세석에 있는데 세석의 국민의당에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 또한 사실은 우리 지지층이나 우리 당내 구성원들의 어떤 정서적인 걸 고려했을 때 옳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이런 뭐 앞으로 총선 기획단 그러니까 선거 기획단이 뜨면 거기서 좀 더 전략을 연구해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전략을 계속 양면 전략이 이런 나올 전략을 것이다.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래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이 대권 출마설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얼마 전에 본인 스스로 SNS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4년 전에 오창석 평론가도 갑자기 SNS 많이 하더니 출마를 했습니다. 예. 예, 조짐이거든요. 제가 봤을 요새 안 때는. 하시는 거 보니까 다음 완전히 뭐 아직 네. 출마할 때도 안 네. 되니까 요새는 출마 생각이 없어서 안 합니다. 많이 안 해요. 예. 4년 전에 그 맺었던 네. SNS 친구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제가 모셨기 때문에. 맞네요. 그렇군요. 네, 저는 SNS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거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에 첫 등장해서 1.3%라는 지지율을 얻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 출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1.3%가 미달이 돼서 51.3%, 61.3% 될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누구든 정치인들은. 그렇죠. 네, 직접 출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전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SNS 저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 나옵니까? SNS 관련해서는 네. 그날 당일날 좀 많이 고심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직접 작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데 직접 이렇게 SNS 글을 작성하신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날 당일날 이낙연 대표는 아마 BTS 관련 방탄소년단 빌보드 와우. 차트 진입 아마 그 글을 게시하셨고 그럼 우리 쪽에서는 좀 어떤 메시지를 낼까를 고민하다가 그날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면 우리는 제4차 추경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내자라고 해서 좀 메시지를 좀 대비되게 냈던 걸로 달리네요. 좀 그런 예. 각오를 다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여론조사는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약간 항의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왜 넣냐? 네. 예전에 보면 이제 검찰개혁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할 때 윤석열 총장을 계속 여론조사에 이제 대권 후보군으로 넣었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그 뒤로는 빠지긴 했지만 사실은 좀 의도가 있었다고 저희는 봤거든요. 어쨌든 간에 검찰총장이 뭐 마치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 있는 것처럼 좀 몰아가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라서 지금 뭐 당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거를 사실 뭐 어떤 뭐 본인 뜻은 제가 직접 뭐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네. 당대표 사퇴 규정이 비대위원장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뭐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내년도 보궐선거 결과가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보궐선거를 만약에 패배한다면 뭐 이 논의는 아예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이긴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도 사실은 비대위를 1년 더 한다라고 하면 당대표 사퇴 규정에 걸리고요. 그러면 비대위를 그만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 그것도 사실은 걸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당을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모셔온 분이 직접 선수로 뛰겠다고 한다면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쉽게 정서적으로 뭐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내 경선을 통과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정서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지난번에 박지원 국정원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치 오래 하신 노 정치객들의 그런 순수성 그런 거 굳이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이렇게 싶지 않습니다. 근데 순수한 마음 2017년에 이미 출마 선언을 네, 한번 하시죠. 했어요. 순수하게. 순수한가? 모르겠습니다. 순수하죠. 국민을 위한 순수한 영 마음.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한 것처럼 중요한 거는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저는 출마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김종인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41%. 야.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좋네요. 잘한다 41%, 잘못한다 37%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대선 주자 여론조사도 1.3% 나와서 그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지만 그 이제 그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또 한 2.8%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어요. 2.8이나 1.3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다 모으면 의미 있는 왜 조롱하세요? 조롱이 눈덩이가 될 수는 있다. 이게 지지율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의미 있게 좀 봐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17년에 대선 출마 선언할 때 그 선언문을 제가 좀 봐봤거든요. 아하,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2020년에 개헌해갖고 7공화국 열겠다. 네. 와. 그래서 이게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는 게 정말 킹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산파. 그러니까 킹 메이커 약간 이런 그 취지가 굉장히 많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약간 순수한 취지로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그 이유는 이제 삼파역, 새로운 시대에 여는 삼파역을 생각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그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신 김종민 수석 최고위원도 출마할 거다 이렇게 또 예견을 하시더라고요. 김종민. 그래서 일단은 좀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쪽 열어놓을 필요는 있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냉랭하게 하세요. 안철수 후보라든지 뭐 지금 홍정호 후보의 예비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꽃가마는 안 태우겠다. 들어와서 경선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도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내년 재보궐선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낙연 대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서울시장에 이겨야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입지가 확고해질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한 상황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렇죠. 네. 민주당도. 민주당은 네. 중요하고 지금 현재 뭐 여론 흐름으로 봐서 부산은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네. 것 같고 서울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보궐선거가 몇 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어쨌든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면서 미니 총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리서치비랑 미디어오늘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만약에 이제 대선을 가상을 해놓고 민주당 후보랑 그 보수당 단일 후보 나왔을 때 지지율을 보니까 민주당 후보 45%, 단일 후보 41%예요. 격차가 와. 별로 없어요. 그 차이 없네요.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은 43대 42예요. 붙었네요, 거의 붙어 거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한 10%포인트 격차 이상은 나지만 실제 이제 인물군을 넣어갖고 조사가 들어가면 격차는 더 좁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대권의 향방도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오창석 평론가. 네, 역시나 서울시장, 부산시장 중에서는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부산시장 사실 똑같이 민주당 그 현직 지자체장의 유고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긴 하나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21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부산 민심이 이미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다음에 달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부산시장에게 기회를 달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부산 민심이 움직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장을 내준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했다. 민주당이 못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 분별력은 서울시장에서 올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민선은 30대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30대 조순, 고건, 민주당 계열이 2번 했었죠. 그 다음이 이명박, 오세훈, 보수 계열이 2번 했습니다. 네. 그 후로 3번을 이제 박원순 시장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만만치 않은 상대가 붙었습니다. 정몽준, 나경원 쉽지 않은 상대였다고 보고 물론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보수 후보가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사실상 좀 손쉬운 선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처음부터 3번 연속 당선될 때까지 꾸준히 50%를 상회했어요. 과반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최근 10년간은 서울의 민심이 민주당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다. 거기에 물론 박원순이라는 인물 카드도 분명히 많이 이제 적용이 됐을 텐데 이 부분을 과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장도 내주게 된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그 국회의원하고 저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리한데 이 보궐선거가 민주당이 조금 약했어요. 그 역대 지금 이제껏. 최근 네. 선거 흐름을 보면 정기적인 선거에서는 압승과 대승을 이뤘지만 재보궐에서는 2015년인가도 좀 만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또 어떤 후보를 내느냐도 굉장히 이제 선거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면 구도상으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인물만 제대로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사실은 국민의힘 충분히 아니죠. 충분히 해볼 만하다. 반대로 상황이다.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어찌됐건 이번 재보궐선거 두 군데 자체가 다 어쨌든 민주당 기존 단체장들의 어떤 그렇죠.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잘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는 있지만 결국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평가는 결국 선거로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 같은 경우 패배한다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대선까지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 개인뿐만 아니라 당 입장에서도 그럼 대선을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 후보 재보궐선거에 이제 가게 된다면 사실 두 가지 큰 무리를 하고 가는 건데 애당초 처음 6개월밖에 못하는 당대표를 그렇죠. 나올 때도 사실은 무리를 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서울시장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원 당규를 갖다가 고쳐가면서 지금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문턱을 넘고서 후보를 냈는데 졌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가지는 리스크는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다. 네. 본인 당 얘기 안 하고 자꾸 타당 얘기 하시네요. 저희도 타격이 클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후보는 있어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후보군은 많은데, 많은데. 이게 기획단에서 또 단순히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재보궐선거는 아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조직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는 아직까지는 조직선거니까. 뭐 투표율이나 이런 것도 일반 선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런 구도들 그리고 뭐 인물도 다양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아하. 또 그거를 지금 코로나19가 그때까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간다고 하면은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언택트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붐업을 시킬 것인가. 사실은 좀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미흡하면 그걸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걸 따라잡으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재보궐 선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죠. 네, 코로나입니다.